자,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여러분. 자, 공부하시는데 고생 많습니다. 자, 조금만 참고요. 시험 보는 그날까지 좀 열심히 끝까지 좀 파이팅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부동산학개론 과목 중에서 이제 그 중개사 과목 중에서 부동산학개론이 여러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해력을 많이 요구하고 또 수리적인 내용을 다루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조금 난해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투자론과 관련된 기초 부분을 용어를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하면서 이제 이 부분이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확인해서요. 여러분 조금 더 공부하신 이제 좀 수월하게 도울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 미리 받으신 거 있죠? 예, 그 자료를 딱 펴시고 이제 투자론과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수리 내용을 공부한다고 해서 이 내용이 계산 문제만 출제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론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 이론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야 또 계산하고도 연결할 수 있어서 그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정립하고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투자론과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중요하고 올해도 또 시험 문제 나와요. 기초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들 그 맥을 잡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투자론을 공부하시다 보면 아마 담당 쌤들이 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투자 분석이라는 거, 그죠? 우리 교재에도 투자 분석이라는 말이 있는데 과연 이 투자 분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 투자의 목적은 수익이에요. 그러면 투자하기 전에 이 사업에 투자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며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누구나 다 예측하면서 투자를 합니다. 그죠? 근데 그게 예상이 결과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측을 할 때 분석을 좀 잘하자, 체계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투자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투자 분석을 하는 과정의 하나가 바로 뭐다? 여러분, 투자의 3단계 분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서도 많이 봤지만 자료 있으니까 프린트만 보실게요. 예, 우리가 이런 거 합니다. 취득, 운영, 처분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배웁니다. 과연 이 취득, 운영, 처분이라는 게 이제 뭘 얘기하느냐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조금 더 용이하게 이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투자의 3단계라고 했어요. 예, 투자의 목적은 수익인데 그럼 수익이 나오려면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투자 단계를 바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취득이라는 말로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취득하는 거를 바로 뭐예요? 투자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해요? 자본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근데 투자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 시험에서 현금 유출, 현금 지출이라는 표현으로도 여러분에게 다가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부동산학개론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힘든 게 뭐죠? 그렇죠, 용어죠. 똑같은 말인데도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지만 저당 지불액 이렇게도 나와요. 또 원리금 상환액 이렇게도 나온다는 거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또 연간 융자 월부금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도 언어적으로 자꾸 이렇게 다른 말을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걸 힘들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우리가 투자 다 이 말은 알아요. 근데 현금 유출, 현금 지출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쓴다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의 3단계 과정을 취득, 운영, 처분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공부하는 이유는 투자 분석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부동산을 배우니까 부동산 투자를 샘플링을 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자본을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취득이라는 표현 써요. 자, 이제 목적은 뭐예요? 수익을. 그럼 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 운영을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영업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운영 수익, 영업 수익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운영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수익이 나오는 거죠. 자,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영업을 해서 나오는 수익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소득이득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소득이득은 영업 과정에서 나오는 수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익은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현금 수입이다, 성금 유입이다라는 말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유입,
현금 수입 같은 말이에요. 현금 유출, 지출 같은 말이고요. 됐나요? 자, 근데 우리는 부동산을 이용해서 여러분 수익을 목적으로 당연히 부동산에 자본을 투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운용을 통해서만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부동산 투자하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양도 차익도 얻을 수 있나요? 오케이. 자, 제가 임대 사업에 투자했어요. 임대를 봐서도 수익이 나와요. 오케이. 그 임대 물건을 팔아요. 처분이요. 이걸 또 뭐라고 합니까? 매각. 그럼 처분이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매각이라고도 나온다. 같은 말이란 뜻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처분에서 나오는 수익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예, 자본이득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처분에서도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거든요. 예, 수익 역시 현금 유입입니다. 그런데요, 운영에서 번 수익이냐 처분을 통해서 번 수익이냐를 구별하기 위해서 소득이득, 자본이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영업,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수익이고요. 처분, 매각 과정에서 나오는 수익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이 흐름의 과정을 봤을 때요. 자, 이 과정이요. 돈이 나가고 돈이 들어오는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 요거를 현금 흐름이라고 합니다. 현금 흐름이다라고 합니다. 자, 현금 흐름을 또 뭐라고 해요? 현금 수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을 통해서 운영을 통해서 수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소득이득을 계산하는 식을 영업 흐름이라고도 얘기하고 영업 수지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처분을 통해서도 돈이 나오니까 처분을 통해서 매각을 통해서 나오는 걸 매각 흐름이다라고 하고요. 또 매각 수지도를 얘기하고 또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요거를 지분 복귀액 과정이다, 지분 복귀액 계산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우리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예, 프린트 좀 잠깐 보실게요. 이제 화면은 다음 화면 들어가겠지만 여기 좀 이용을 해야 돼서 그래서 우리 프린트 1페이지 밑에 보시면 산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나와요? 영업수지 산식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매각 흐름, 그죠? 매각 수지, 매각 흐름 또는 이걸 다른 말로 뭐냐? 지분 복귀 계산 과정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산식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영업에서 나오는 흐름과 처분에서 나오는 흐름, 그 1페이지 왼쪽에 두 가지 산식은 왕별 표시입니다. 표시해 놓나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왜 배우는지를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왜 배우는 거예요? 투자의 목적은 수익이잖아요. 그럼 수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업에서 수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수익을 계산하기 위한 산식이라고요. 처분을 통해서 수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수익을 계산하는 식이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산식을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예. 자, 그래서 항상 조금 있다가 문제 풀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옆에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1페이지 오른쪽에 칸에 가시면 1번 문제 보세요. 뭐라고 됐나 보세요. 투자에 따른 현금의 흐름은 영업의 흐름과 매각의 흐름으로 나누어서 예상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맞는 표현인가요? 오, 투자의 목적은 수익이잖아요. 그럼 수익을 알기 위해서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럼 투자의 목적은 수익이니까 수익은 어떻게 돼요? 두 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고요. 영업에서 나오는 수익과 처분, 매각에서 나오는 수익을 이 두 가지 수익을 나누어서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셔요? 오케이. 1번 옳은 편이잖아요. 조금 이따 다시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과 관련된 식을 공부하는 거고 처분과 관련된 식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공부하냐? 시험 전달인데도 제가 물어봐요. 이거 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도 시험 앞두고도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쌤들이 그냥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공부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제발 플리즈 왜 공부하는지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 오케이,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운영과 처분 과정 그렇게 배우는 거다. 또 하나, 자, 우리가 투자할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투자할 때, 자, 투자할 때 내 돈만 갖고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의 돈을 갖고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총 1억을 투자합니다라고 해요. 자, 총 1억을 투자했을 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써볼게요. 됐습니까? 예, 유출은 돈이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어떻게 나온다 여러분? 1 마이너스 1억 마이너스 1000만 원 이렇게 마이너스 앞에 표현이 붙이면 현금 유출이라는 뜻입니다. 표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총 투자할 때 총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합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총 1억을 투자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2천만 원을 빌렸어요. 자, 그럼 내 돈이 얼마라는 뜻이에요? 8천이죠. 자, 타인 자본을 2천만 원 빌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8천만 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본이 되는 거죠. 자, 이 타인 자본은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래요? 부채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부채가 타인 자본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유의하실 점, 부채하고 자본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부채하고 자본이라는 말이 동시에 뜨면 부채는 타인 자본이니까 이 자본은 당연히 자기 자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채는 우리가 돈을 빌린 건가요? 그렇죠. 저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당은 우리가 금융에서 배웠나요? 담보를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거라고요. 자, 오케이. 저당. 남의 돈 융통한 거예요. 빌린 거죠. 자, 그러면 자본을, 이거 자기 자본을 또 뭐라고 해요? 지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저당과 지분, 지분과 저당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는 거예요. 내 돈과 네 돈이다라는 표현 쓰게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수업 시간에 정규 과정에서도 총부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공식. 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의 돈을 빌렸으니까 빌린 돈 대해서 여러분 갚아야 되잖아요. 갚는 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죠, 상환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상환액. 자, 이 상환액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부채 서비스액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당 지불액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원금과 이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항상 부채 서비스액은 전제가 뭐예요? 원금과 이자.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연간 융자 월부금이라고도 표현 쓰게 됩니다. 연간 융자 월부금이라고 표현 써요. 자, 똑같은 표현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총 취득 투자할 때요, 남의 돈 2천만 원 빌려서 내 돈 8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갚다 보면 어떻게 돼요? 원금과 이자를 갚으니까 원금이라는 거는 일정하게 또 상환이 되잖아요. 자, 여러분 2천만 원 빌려서 1,000만 원을 상환하고 1,000만 원은 아직 안 갚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2천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아직 안 갚았고, 그럼 내 돈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2대8 구조에서 1,000만 원 갚았으면 이제 내 돈이 9천만 원이 되고 아직 안 갚은 돈이 1,000만 원이 되겠죠. 자, 요 안 갚은 돈을 또 우리가 뭐라고 하냐? 아직 안 갚은 거예요. 미상환이라는 표현 써요. 자, 빌린 돈이 뭐예요? 저당. 자, 빌린 돈 중에서 아직 안 갚은 잔금이다라고 해서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는 표현 씁니다. 또 하나 미상환 저당 잔금을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잔금이라는 표현 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상태에서요, 자, 1억 주고 부동산을 샀는데 나중에 처분할 때 1억 1,000만 원 주고 처분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면 요 1,000만 원이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양도 차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이 양도 차익을 자본이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자, 1억을 주고 투자했습니다. 1억을 주고 투자해서 1억 1,000만 원 주고 매각을 하면, 자, 1억 1,000만 원 주고 매각을 하게 되면 됐습니까? 예. 자, 이 1,000만 원은 내가 영업을 해서 번 돈이 아니라 투자한 자본 1억이 자산 가치가 상승해서 벌어다 준 돈이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 1억에서 벌어졌다, 투자한 자본이 벌어졌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본 이득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소득과 자본의 이득이 구별하는 거는 영업에서 벌었는지 처분해서 벌었는지 구분하기 위한 표현이고요. 이 소득이라고 하는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 영업의 노력이 들어간 걸 우리가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금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도 배울 거예요, 영업산식이. 영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영업소득세라고 한다면 처분에서 나오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과세하는 걸 자본이득세, 일명 양도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건 수익에도 경중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도요, 양도 차익에서 벌어들인 수익, 세금하고 거기에 수익에 과세하는 세금하고 영업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에 과세하는 세금이 비중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내 영업 행위가 들어가서 노동의 행위가 들어가서 번 수익하고 불로소득의 성격이 띈 양도 차익에 얻는 수익하고 어느 게 더 세금이 더 과중할까? 불로소득의 성격이 많이 띈 양도 차익의 세금이 더 과중화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도 달리 적용하고 수익도 달리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미상환저당장금은 아직 안 갚은 돈이고, 그 다음에 양도 차익, 우리가 다른 말로 뭐란다? 자본이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분에서 양도 차익을 알려면 내가 투자한 자본이 나한테 다시 어떻게 돼요? 처분하게 되면 다시 지분이 복귀하잖아요. 복귀. 예, 그래서 자본을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 매각에 발생된 수익의 계산을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런다? 지분 복귀의 계산이다라고 한다는 점 여러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다시 돈 갖고 잠깐 설명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제가 원룸을 1억 주고 샀어요. 현금 유출 1억이요. 자, 1년 동안 원룸을 자, 임대 줘가지고 1,000만 원을 벌었어요. 자, 이거는 영업에서 번 돈입니다. 자, 이 원룸을 1억 1,000만 원 주고 팔게 되면 1억 1,000만 원 주고 팔게 되면 요 1,000만 원이 바로 부동산 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양도 차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돈으로 따져보면 이 1,000만 원은 영업에서 번 돈이 아니라 투자한 자본이 자산 가치가 상승이 돼서 1억짜리 원룸이 1억 1,000으로 증가해서 투하된 자본에서 차익이 생긴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영업을 위해서 수익을 위해서 영업하는 돈의 과정을 통해서 수익을 계산하는 거고, 처분을 통해서 어떤 수익이 나오는지 계산하는 식을 매각 흐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과정 때문에 투자의 목적은 수익이기 때문에 수익을 어떻게 해요?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바로 뭐예요? 영업 흐름과 매각 흐름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산식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씩 이걸 왜 배우는지 한번 봐요. 여러분, 투자의 3단계 과정을 또 들어오게 되면, 자, 이게 앞에가 뭡니까? 취득. 자, 취득해서 영업을 해서 수익을, 또 처분, 매각을 해서 수익을, 이 매각, 지분 복귀 계산, 이거는 처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투자의 3단계, 취득, 운영, 처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산식이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산식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입력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식을 보시게 되면 제가 조금 이따가 포인트를 잡아 드리겠습니다만요. 자, 제가 보세요. 여기 이제 뭐 임대료라는 표현 나온 거는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하고 관련된 내용을 접목시키다 보니까, 자, 원룸 샀어요. 그럼 영업 활동에서 뭐 받아야 돼? 임대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원룸 개수가 있겠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원룸이 임대료가 100만 원이다. 내가 원룸을 10개를 돌려요. 10호실을 돌린다고 해봐요. 그럼 10개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한 총수익이 얼마다? 1,000만 원이 수익이다. 이렇게 논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건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요 산식에 대해서 먼저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 산식이 일단 흐름을 쭉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오는 거 있어요.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 세후. 이 노란색으로 표현이 된 게 전부 다 뭐냐? 수익이란 뜻입니다. 되셨나요? 예, 전부 다 수익이고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예, 여기 보면 총소득이라는 표현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가능, 유효라는 표현이 뭐냐? 가능한, 그냥 우리 속으로 우리끼리예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가짜 소득, 실제 소득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예, 가능한 맥시멈 모든 총동원할 수 있는 가능한 총소득이고, 유효는 실제로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수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총소득이 있으면 요 세 가지 수익은 또 뭔가 볼게요. 요 세 가지는, 이 두 가지는 총이라면 요 세 가지 수익은 바로 어떤 의미냐? 순수익의 의미입니다. 순. 자, 우리가 총수익과 순수익은 엄연히 차이가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총수익과 순수익의 차이점은 뭐냐? 바로 비용을 뺐느냐 안 뺐느냐. 자, 여기 보면 영업경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순수익이 돼요, 이런 말 쓰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총수익에서 경비를 빼면 순수익이다라는 표현이에요.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총소득, 순소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총의 수익의 개념이고 밑에는 순의 개념이다. 자, 그러면 수입 지출이 있고요. 수입이 있고요.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빼기 나오잖아요. 이 빼기 뭐라 했어요? 지출. 들어오는 건 플러스 유입. 그죠? 근데 우리 플러스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수입은 들어오는 거고 마이너스는 지출 나가는 거니까 영업을 통해서 들어온 돈과 수입, 나간 돈을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영업을 통해서 들어온 돈, 나간 돈, 들어온 돈, 나간 돈, 들어온 돈, 나간 돈을 가지고 투자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수익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확인하자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 영업의 흐름의 산식을 여러분들이 일단 머릿속에 입력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는 총수익의 개념, 밑에는 순수익의 개념이다. 그 차이는 뭐다? 경비의 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자,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해요. 여러분이 우리 지금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학원 강의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학원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취득. 자, 그럼 학원 사업을 영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벌어들일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내는 수강료에다가 책상수요. 자, 1인당 수강료를 100만 원씩 받아요. 이 학원에 책상 개수가 100개예요. 자, 이게 단위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에는 임대료 그러면 임대료 면적, 뭐 평수, 호실 뭐 이렇게 나오면 이게 단위수예요. 자, 이렇게 하면 가능한 총소득이 얼마냐? 100만 원이고 책상 100개면 나오는 게 총 1억을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가 가능 총소득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강의실이 꽉 안 찰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임대를 하더라도 임대가 다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빌 수가 있죠. 공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공석. 그 다음에 요 불량부채라고 하는 게 뭐냐면 회수 불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같은 거.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임대료를 안 먹고 도망갈 수 있다고요. 자, 학원에 수업을 듣고 있는데 수강료 안 내고 도망갔어요. 회수가 불가능한 그런 임대료 수입을 갖다 뭐라 한다? 불량부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실 못 받은 거니까 뭐예요? 빼줘야겠죠. 그러면 10명이 비어있다 그러면 10개만큼 1000만 원만큼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리고 밖에 나가면 자판기 수입 같은 거 기타 수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뺄 거 빼고 실제로 또 들어오는 거 빼면 유효 총소득이 내 호주머니 실제로 들어온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익이 들어왔으면 이제 영업하다 보면 경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경비는 반드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 수도 있을까요? 경비는 무조건 들어가요. 영업을 하게 되면 제가요 임대사업 못 하더라도 전기료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고 세금 이런 거 들어갈 거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경비는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제가 치킨집 투자했어요. 치킨 한 마리 못 팔았어요. 그래도 전기료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경비는 무조건 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들어온 돈에서 전기료, 수수료 이런 거, 광고비 이런 거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수강생 한 명 유치 못해도 광고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경비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경비를 빼주면 그게 바로 뭐다? 순수하게 영업을 통해서 번 수익이다. 그래서 이게 순수익이에요. 근데 순수하게 영업을 통해서 번 소득이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순소득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업이란 말을 굳이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투자할 때 남의 돈을 빌렸으면 이제 벌어가지고 갚아야 되잖아요. 갚는 돈을 뭐라 그래요?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얘기해요. 됐죠? 예, 그 다음에 세금 빼기 전, 그러니까 세전 세후라고 하는 건 특별히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세전 현금 흐름이다. 세전 현금을 또 뭐라 그래요? 현금 수지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자, 세전 현금 흐름, 세전 현금 흐름, 현금 수지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다 세전 수익이다라는 거예요. 예, 영업 하정에서 나오는 현금의 흐름인데 플러스니까 이건 수익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세전은 영업소득세 빼기 전이고 세후는 영업소득세 뺀 후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것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아실 게 뭐냐면요. 자, 경비하고 부채 수입액 중에서 어느 걸 먼저 빼줄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 식을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처음엔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전기료 먼저 내야 될까? 은행돈 먼저 갚아야 될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 은행돈 먼저 갚았다가 전기를 끊기면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빼주는 거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영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우선 빼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은 이제 어떻게 되나 잘 보세요. 은행 돈을 먼저 빼줄까 세금을 먼저 빼줄까 이거 또 비교해 보시라고요. 됐습니까? 예, 자,
은행 돈은 내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나한테 도움을 줬잖아요. 됐습니까? 이걸 먼저 빼고 그 다음에 세금은 나한테 도움을 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금은 가장 마지막에 뺀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세금 내기 싫어하잖아요. 마지막에 빼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 돈 안 갚다가 그죠? 은행 돈 안 냈다가 사업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세금 뭐 갖고 낸다고? 벌어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벌어서 갚고 번 다음에 이제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금은 내기가 제일 싫어해요. 맨 마지막에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경비 빼주고 그 다음에 은행 돈 갚고 맨 마지막에 세금을 빼준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그러니까 이 전개되는 표현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요 순영업소득 얘 세 개의 수익은요. 부채 서비스액을 빼기 전 수익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부채 서비스액을 전체 빼기 전이니까 요 세 개의 수익은 총 투자해서 번 수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전하고 세후는요. 부채 서비스 뺐잖아요. 그럼 타인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요 두 개 세전 세후 수익은 지분 투자, 즉 내 돈에서 번 수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차이점은 뭐예요? 부채 서비스액이죠. 그럼 여러분 타인 자본 빌려서 투자해서 수익이 나왔어요. 타인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 나머지는 내 몫이잖아요. 그래서 내 몫으로 들어오는 게 지분 투자자의 몫으로 들어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요거는 조금 있다가 어림셈법 할 때 다음 강좌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보세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공부하실 때 10분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확인하면서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가 뭐냐? 내가 하는 파트가 어떤 파트가 중요하고 어디서 시험 문제 나온지를 확인하고 가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 푸름의 과정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이 산식의 흐름을 아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앞머리만 따가지고 순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항목 하나하나의 표현을 아시는 게 중요하다. 조금 이따가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 영업 경비에 들어가냐 영업 경비에 들어가지 않느냐 요거 구별하는 게 두 번째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가 바로 영업소득세 계산하는 거예요. 순대, 이감, 세대, 원감 정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뭐 영업소득세 계산하는 건 나중에 제가 하겠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들만 기초적인 것들만 먼저 설명할 건데요. 이렇게 항상 공부할 때 여기는 어디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산식의 흐름을 아셔야 된다. 두 번째 뭐예요? 영업 경비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걸 구별하셔야 된다. 자, 하나씩 해볼게요. 이제 보세요. 산식의 흐름을 아셔야 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흐름을 쭉 보시다 보면요. 물어본다고요. 가능총소득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임대료 곱하기 단위수, 임대료 곱하기 면적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빼고 기타 소득도 하면 유효총소득이 됩니다. 유효에서 영업경비 빼면 순영업소득 됩니다. 이런 논리. 또 하나 여기 보세요 여러분. 부채 서비스액은 반드시 갚는 건지 안 갚는 건지를 잘 생각해 봐요. 오케이. 남의 돈을 빌리지 않으면 부채 서비스 갚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채 서비스가 없으면 순영업소득과 세전이 어때요? 동일하나요? 오케이. 자, 제가 100만 원 벌었어요. 자, 은행에 10만 원 갚아야 돼요. 우리 회계에서 가로치면 나누기. 자, 그러면 세전이 9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은행에 빌린 돈이 없어요. 갚을 돈이 없어요. 그럼 뺄 돈이 없으니까 같아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되셨나요? 예, 또 하나. 자, 여기 내용 봤을 때요. 예, 세전하고 세후 보세요. 세전하고 세후의 차이는 뭐예요? 영업소득세, 영업소득세, 영업소득세.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보세요. 세전과 세후의 차이는 영업소득세예요. 근데 영업소득세가 안 나고 여러분 자본이득세라는 말이 나오면 틀린다고요. 이 자본이득세는 처분 과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영업 흐름의 산식의 흐름도 정확하게 아셔야겠고요. 또 매각해서 나오는 현금의 흐름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수업할 때 외울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 매미자 빼줍니다. 매미자 빼줍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매각 가정이니까 매도 똑같은 말이에요.
자, 제가 아파트를 1억 1천만 원 주고 처분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우리 경비 들어가나요? 네, 매각에도 경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 은행돈 아파트 팔았어요. 그럼 여러분 중개 수수료 뭐 이런 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경비 빼줘야 돼요. 중개 수수료 100만 원 빼줬다고 한번 가봐요. 그럼 순수하게 매각 대금이 얼마다? 1억 900만 원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다 이제 은행돈 혹시 내가 보세요. 은행에서 아파트 살 때 돈 빌려가지고 샀어요. 돈 빌려가고 샀는데 아직 은행돈 안 갚은 돈이 500만 원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500만 원. 그럼 어떻게 돼요? 팔 때 미상환 저당자금 있으면 이걸 은행돈을 갚아야 그 다음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잔금 치른 날 어떻게 돼요? 빚이 있으면 은행에 가서 빚 갚고 그 다음에 매매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대신 미상환 저당자금 있으면 500 있다가 한번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럼 빼줘야죠. 그럼 얼마예요? 1억 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혹시 100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 내 호주머니 들어온 마지막 돈은 1억 300만 원이 내 호주머니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만히 보시게 되면 보세요. 경비 빼주고요. 똑같죠? 경비 먼저 빼주고, 자, 은행돈 빼주는 거죠. 여기는 뭐예요? 처분할 때 아직 안 갚은 돈 있으면 빼주고, 그 다음에 세금 빼주고요. 똑같아요. 경비 빼고 은행돈 빼고 세금 빼고, 세금 맨 마지막에 세전 세후 똑같아요. 그러면 은행돈까지 빼면 요거는 이제 전부 세전하고 세후는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내 몫. 여기서 이제 양도 차익 있으면 빼는 거고, 뭐 없으면 안 내는 거고요. 그래서 영업 흐름이든 매각 흐름이든 요 세전 세후는 다 누구 몫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맨 마지막에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이잖아요. 그래서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지분 투자자의 몫으로 돌아오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흐름을 판다. 그럼 비용 들어가겠지? 오케이, 순수한 매도액이네. 근데 팔 때 은행돈 혹시 안 갚은 돈이 있으면 어때요? 그거 갚아야 소유권 이전 등기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갚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내고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럼 세전 세후는 세금 빼기 전 세금 뺀 후 똑같아요. 은행돈 빼고 됐습니까? 그래서 경비 빼고 은행돈 빼고 세금 빼고, 여기도 봐요. 경비 빼고 은행돈 빼고 세금 빼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산식을 처음부터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분석을 좀 해주면서 이해를 좀 충분히 하셔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들어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또 설명하겠는데, 자, 우리 옆에 기출문제 좀 볼게요. 1번 문제 한번 보셔요. 1번 문제 보셨어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보세요. 자, 1. 투자에 따른 현금의 흐름은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투자에 따른 현금의 흐름은 영업의 흐름과 매각의 흐름으로 나누어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수익은, 투자는 현재 하지만 수익은 미래 나오는 거니까 예상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수익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2번 보세요. 자, 매각 시점에서, 자, 1번 문제 우리 옆에 있는 거 다 기출지문이에요. 어떻게 나오나 보시자고요. 매각 시점에서 미상환 대출 잔액이 있다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셔요. 매각 시점에서 팔 때 미상환 저당 잔금 있으면 빼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세전 매각 흐름이 총 매각, 여러분 총 매각 대금 맨 위에 있는 게 총 매각 대금이죠. 총 1억 1천 주고 팔았어요. 근데 은행이 어떻게 돼요? 미상환 저당 잔금이 이때 아직 안 갚은 돈이 500 있으면 빼면 세전은 어때요? 매각 흐름은 작은 거죠. 그러면 세전 매각 흐름은 총 매각 대금보다 적다.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하세요, 여러분. 세전 지분 복객, 세후 지분 복객 이렇게도 나오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또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처럼 세전 매각 흐름, 세후 매각 흐름이라고 돼요. 매각 흐름이나 지분 복객이랑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둘 다 출제됐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라는 거를 잘 알아두시는 거예요. 여기서 용어가 매칭이 안 되면 또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이해되셨나요? 예, 3번 보세요. 자, 이제 가능 총소득은 단위 면적당 추정되는 임대료에다가 임대 면적을 곱해서 구한 소득이다. 뭐가요? 가능 총소득은 얘가 주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임대료 곱하기 단위 수해도 되고, 자, 임대료는 100만 원인데 제곱미터당
1000제곱미터당 100만 원입니다. 뭐 제곱미터당 이렇게 면적이 들어가게 되면 면적으로 곱해주면 그게 바로 가능 총소득이다. 또 임대 공간이면 임대료를 100만 원 받는데 임대료가 10개예요. 10호실입니다. 그럼 10 곱하고 그 단위수예요. 면적이 되고 호실이 됐던 이렇게 해서 곱해주면 뭐가 된다? 가능 총소득이 된다. 맞나요? 오케이. 5. 4번. 유효 총소득은 가능 잠재 총소득에다가 공실 불량부채에 대한 손실과 기타 수입을 반영한 것이다. 자 보세요. 유효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에다 공실 기타 수익을 반영한 게 유효 수익이잖아요. 뭐 뺐냐 더했냐 이런 건 표현을 안 썼어요. 그죠? 어찌됐든 간에 공실 불량부채나 기타 소득을 반영한 게 유효 총소득이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맞는 표현이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유효 총소득은 순영업소득에 대해 피한 큰 편이다. 자, 보세요. 유효 총소득은 순영업에서 큰 편이다. 왜요? 유효 총소득 1억, 경비가 1000만 원, 그럼 순영업 소득 어떻게 돼요? 9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유효는 순영업보다 크지요. 맞는 표현인가요? 오케이. 6번 보세요. 순영업 소득은 유효 총소득의 각종 영업의 수입을 자, 영업의 수익을 이렇게 해서요. 자, 영업의 수익을 밑줄그셨나요? 오케이. 보세요. 순영업 소득은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의 수익이 여러분 뭘까요? 기타 소득이에요. 영업의 수익, 기타 소득. 쓰셨나요? 오케이. 이 기타 소득을 뭐라고 한다? 영업 외 수익이다라고 하는 거. 용어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로는 이 용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업의 수익을 뭐라고 그래요? 기타 소득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러면 주어는 뭐예요? 은는이가가 주어잖아요. 순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의 수익을 기타 수익을 더한 게 틀렸잖아요. 순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뺀 게 순영업소득이잖아요. 틀린 거 아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틀린 거죠. X. 그다음 7번. 순영업소득은 세전 현금 흐름과 동일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순영업소득 산식 보시면서요. 순영업소득은 세전 현금 흐름과 동일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부채 수입식이 없으면 아까 이거 했잖아요. 순영업소득 100만 원 부채 수입식이 없어요. 그럼 세전이 얼마가 돼요? 100만 원. 은행에서 돈 안 빌리면 부채 수입 갚을 게 없잖아요. 그럼 얘랑 똑같네요. 동일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죠. 없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8번 보세요, 여러분. 과세 대상 소득이 적자가 아니고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면 끊으세요. 자, 투자자가 적자가 아니고 과세 대상이라는 건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벌었으면 세금 내야 되나요? 오케이. 여기 보세요. 다시. 세금 빼기 전 수익이 100만 원인데요. 세금이 10만 원이면 세후는 9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투자 대상이 적자가 아니고 과세 대상이면 세금 내야 되죠. 세금 낼 만큼 벌었으니까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세전 현금 흐름은 세후 현금 흐름보다 어때요? 크다. 맞잖아요. 그죠? 세전이 세후보다 당연히 크지. 그러면 투자 대상이 적자가 아니고 과세 대상인 건 벌었으니까 세금도 내야 된다. 그러면 세금을 내고 난 후 수익이 당연히 작은 거죠. 세전이 크고요. 그래서 세전현금은 세후현금보다 크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보세요. 세후 현금 흐름은 세전 현금 흐름에서 영업소득을 차감한 거다. 보세요. 세전 현금 흐름은 어떻게 돼요? 저보죠. 예. 다시요. 세후 현금 흐름이죠. 예, 주어가 세후 현금 흐름은 세전 현금 흐름에서 영업소득세를 뭐한 거예요? 차감한 거다. 이해되셨나요? 예,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지금 뭐 물어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산식의 흐름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되는 이런 용어들을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셔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피치 막 올리지 마시고요. 처음엔 시간이 좀 걸려도 이 두 가지 산식을 이렇게 놓고 가만히 좀 분석하는 시간을 쭉 한 번만 가져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물어보나 보세요. 10번, 11번, 12번 묶어보세요. 10번, 11번, 12번 여러분 다 뭐 물어보는 거냐면 영업 경비와 관련된 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요거 하기 위해서 왼쪽에 가면 여러분 영업수지 산식 밑에 영업 경비 포함 항목이냐 불포함 항목이냐 하는 거 있어요. 자, 1페이지 왼쪽이요. 1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영업 경비 포함이냐 포함되지 않느냐 그 두 가지 박스표가 있어요. 별 표시 치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뭘 아셔야 되냐면요. 영업경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영업경비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거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업경비에 포함이 되냐 포함이 되지 않느냐 이걸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되거든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내용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영업경비에 들어가면 더해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영업경비에 포함이 되면 빼주는 거예요, 더해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 됐죠? 전기료 1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유효청소대 전기료 빼줘야 순소득 나올 거 아니에요. 순영업소득 나올 거 아니에요. 경비에 들어가면 빼주는 거고요. 경비에 들어가지 않으면 빼주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다가 일단 여러분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냐? 영업경비 불포함 항목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다시 영업경비 불포함에다가 별표시 쳐놓으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공실 및 불량부채, 공실 및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요. 자, 이거는 위에서 뺐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영업경비에 공실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간다고요. 위에서 뺐잖아요. 그럼 여기에 포함을 시키면 또 빼줘야 되잖아.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보세요. 여기 산식에서 영업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세요. 여기서 위에서 뺐죠. 위에서 뺐으니까 경비에 공실은 안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여러분 부채 서비스세고 영업소득세는 밑에서 뺐잖아요. 여러분 부채 서비스세이 영업경비에 들어간다 그러면 영업경비에서 한 번 빼주고 여기서도 한 번 빼주고 두 번 빼주게 되잖아요. 미쳐서 두 번 갈게요. 그죠?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세는 여기서 빼주니까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산식에서. 또 하나 여보세요. 영업소득세는 여기서 빼주잖아요. 근데 영업경비에 영업소득세 포함을 시키면 영업소득세를 여기서도 빼주고 여기서도 빼주잖아요. 세금 두 번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업소득세는 밑에서 빼니까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산식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미 안 들어가는 게 공실불량부채, 부채서비스세, 영업소득세는 이미 다른 데서 빼주니까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자연스럽게 외울 수가 있잖아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세금 계산할 때요. 순영업, 순대, 이감, 세대, 원감,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자, 공부 아직 안 되신 분들 정규과정 가면 공부가 되고요.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순대, 이감 이거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자,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소득세 계산할 때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비용 처리해 주니까 소득세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 빼주거든요. 그래서 영업경비에 감가상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면 이중감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볼게요, 여러분. 이제 취득세, 자본이익세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세금인데요. 잘 보세요. 취득세는 언제 내는 거예요? 투자할 때 취득세 내는 거잖아요. 그럼 투자할 때 취득세 냈는데 경비에 취득세 들어갈까요? 안 들어간다고요. 안 해오셔도 되나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 자본이익세, 일명 양도세는 처분할 때 빼는 거잖아요. 처분할 때 빼는 거니까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고요. 여기서 빼니까 영업경비에 안 들어간다고요. 되셨나요?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불포함 항목에서는 여러분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뭐 기억하면 될까요? 예, 개인적인 업무비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하면 돼요. 거기다 동그라미 별표지도 치시고. 영업과 관련 없는 어떻게 돼요? 예, 개인적인 업무비는 경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함 항목에 가면 여러분 전기료, 수도료, 가스, 또 인건비, 또 뭐 수수료 뭐 이런 거 당연히 영업하는 데 들어가죠. 여기서 딱 두 가지만 여러분 조심해 주세요. 단골 메뉴예요. 재산세하고 화재보험료 맨 첫 번째, 두 번째 동그라미 별표시. 뭐 다별이래. 아, 중요하니까 이런 게 특징이니까. 자, 보세요. 이 재산을 이용해서 내가 수익을 내오니까 재산세는 경비에 포함을 시킨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또 화재가 나면 화재에 대해서 손상을 벌어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산을 이용해서 수익이 나오니까 그 이용한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포함시키겠고, 그 다음에 그 재산이 화재가 나면 손실을 받으니까 그거 메꿔주기 위해서 경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두 개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그냥 상식적으로 광고료, 전기료 이런 건 영업하는데 당연히 필요한 필수 경비니까 빼줘야 된다는 거죠. 됐죠? 이렇게 해서 경비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어디 보셔요? 여러분 10번 보세요. 10번을 보시면 순영업소득의 산정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는 차감하나 끊으세요.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물어보는 거예요? 경비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순영업소득을 구할 때는 영업경비를 차감하잖아요. 영업경비를 빼잖아요. 근데 이 영업경비의 재산세는 포함이 된다고요. 재산세는 포함이 되니까 경비에 포함되니까 차감을 하고, 맞아요. 포함 항목이니까. 그런데 영업소득세는 포함 항목이 아니잖아요. 들어가지 않죠? 그러면 차감하지 않는다. 맞는 표현이잖아요. 다시 볼게요. 순영업소득 산정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 재산세는 차감하나. 그 얘기는 뭐예요? 재산세는 경비에 포함이 되니까 빼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는요? 영업소득세는 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차감하지 않습니다. 맞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1번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은 거기다 뭐라고 쓸까요? 여러분 불량부채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불량부채 임대료 수입은 어떻게 돼요? 영업경비에 포함해서 벌써 틀렸죠? 여러분 공실 및 불량부채는 위에서 뺐잖아요. 그럼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여기서 뺐는데 여기다 포함시키면 또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실 불량부채 위에서 뺐으니까 안 들어가요. 부채소득세, 영업소득세 밑에서 뺐으니까 영업경비 안 들어간다고요. 안 낸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빼니까 굳이 여긴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12번 영업경비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포함되어야 된다. 보세요. 영업소득세, 자 영업경비라 그랬잖아요. 그죠? 영업경비에 영업소득세 포함돼요?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영업소득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면 두 번 빼주게 되잖아요. 되셨죠? 영업경비는 영업소득세 안 들어가요. 부채소득세가 안 들어가요. 공실, 불량부채, 회수 불가능 이거 비용 다 안 들어간다고요. 그럼 이 산식에서 벌써 어때요? 중요하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식 설렁설렁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심도 있게 좀 공부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2번 문제로 넘겨볼게요. 자, 여러분 2번 문제 보세요. 2번. 자, 부동산 투자의 현금 흐름 추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자,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한 거 맞아요. 자, 2번. 영업경비에는 운영과 직접 관련된 광고비 들어가죠. 전기비 들어가죠. 수선비 여기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수선비 유지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전 현금 흐름은, 자, 여러분 제가 세전세우는 다 뭐예요? 지분투자자의 몫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분투자자의 귀속되는 수익을 세전소득을 얘기하는데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소득세 뭐 한 거예요? 뺀 걸 얘기한다. 뭐가 틀렸어요? 가산 이 말이 틀렸잖아요. 정답 몇 번? 3번. 세전 현금 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소득세 뭐예요? 뺀 걸 얘기하는 거지 가산하는 게 아니죠. 그 틀렸고요. 4번 뭐 나와요? 세전 지분복계획. 아까는 세전 매각 흐름이라고 나왔는데 지금은 또 지분복계획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세전 지분복계획은 순매각대금, 순매도액에서 미상환 저당장은 뭐예요? 차감한다고요. 지분 투자자에게 돌아온 몫이야. 내 몫은 내 호주머니 들어온 수익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은행돈 빼면 나머지는 내 돈이죠. 은행돈 갚으면 나머지는 내 돈이죠. 세전세우는 다 뭐다? 지분 투자자의 몫으로 돌아오는 거다. 되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에는 5번. 보유 시에 대상 부동산의 운영이 뭐예요? 영업에서 나오는 무슨 이득과 소득 이득과 매각, 처분에서 나오는 뭐예요? 자본 이득이 있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아까 조금 전에 그거 했잖아요. 전 단계가 뭐예요, 여러분? 운영에서 나오는 소득 이득과 처분에서 나오는 자본 이득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자, 그 다음에 3번 또 보세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 분석의 현금 흐름 계산 과정에서 자, 유효총소득을 산정할 때 필요한 항목은 모두 몇 개냐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뭘 물어볼 때요? 요 유효총소득을 구할 때
필요한 항목을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 유효 총소득을 구할 때 이 위에 있는 것은 알아야겠지만 유효 총소득 요 밑에 거는 몰라도 상관이 없잖아요. 되셨나요? 자, 그럼 보세요. 임대료 수입, 임대료 알아야 되나요? 오케이, 알아야겠죠. 체킹. 자, 유효 총소득 구할 때 영업소득세 알아야 돼요? 몰라도 상관없잖아요. 자, 부채수입세액은 원금과 이자라고 얘기했죠. 그럼 유효 총소득 구할 때 이자 알아야 돼요? 유효 총소득 구할 때 요 밑에 있는 거는 몰라도 상관이 없다고요. 위에 건 알아야 되지만 밑에 건 상관없잖아요. 이해하셔야 돼요. 외우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러면 영업외 수익이 뭐예요? 영업외 수익이 바로 기타 수익이잖아요. 영업 외 수익은 어떻게 돼요? 기타 소득이니까 유효 총소득 구할 때 기타 소득 알아야겠죠. 체킹. 두 개예요. 임대료 수입과 기타 소득, 영업외 수익은 두 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유효 총소득 구할 때 경비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이 밑에 건 몰라도 된다 그랬잖아요. 감가상각비는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순대이감, 세대원감 여기서 빼주는 거니까 역시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요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식을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4번 보세요. 오피스 빌딩의 순영업자 4번 문제 볼게요. 자, 그래서 3번은 두 개예요. 두 개. 임대료하고 영업의 수익 두 개. 그럼 4번 오피스 빌딩의 순영업소득을 추정할 때, 자, 순영업소득을 추정할 때 그랬어요. 이제 보세요. 순영업소득을 구할 때 필요한 항목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순영업소득을 구할 때는 요 위에 있는 거는 알아야겠지만 순영업소득 이 밑에 있는 거 몰라도 상관없잖아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자는 부채수입인데 순영업소득 구할 때 이자는 몰라도 상관이 없지. 정답 이자 3번이요. 5번이요. 자, 그럼 임대료 알아야 돼요. 임대료? 그렇죠. 임대료 수입 1번 알아야겠죠. 공실 알아야 돼요? 알아야겠죠. 위니까. 주차료 수입이 뭐예요? 기타 소득이요. 기타. 오피스 빌딩의 주차료는 외 수입이잖아요. 알아야겠죠. 화재보험료 알아야겠죠. 화재보험료 어디 들어가요, 여러분? 영업경비 화재보험료 들어가잖아요. 그 화재보험료 영업경비에서 빼줘야 순영업소득 구할 수 있는 화재보험료 알아야겠죠. 하지만 부채수입세 여기에 이자는 어떻게 돼요? 순영업소득 구할 때 몰라도 상관이 없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그러니까 이 산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니까 이 산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5번 보세요. 부동산 투자 분석의 현금 흐름 계산에서 가, 순영업소득과 나, 세전 지분 복계획을 산정할 때 각각 필요한 항목을 모두 고른 거로 했어요. 자, 가. 자, 밑에 보시면 기억 볼게요. 기억. 가가 뭐예요? 순영업소득 구할 때요. 순영업소득 구할 때. 근데 여러분 식이 두 개 있어요. 일단 기억, 기타 소득. 그 다음에 디귿, 취득세. 자, 미음, 재산세. 자, 기억, 디귿, 미음 하고요. 그 오른쪽에 니은, 매도비용. 자, 리을, 미상환 저당잔금. 미상환 저당잔금. 자, 그 다음에 비읍, 양도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되셨죠? 자, 그럼 여러분 두 가지를 가운데를 이렇게 나누세요. 이게 나눠서 이렇게 기타 소득하고 이게 두 개를. 자, 그럼 가. 여러분 순영업소득 구할 때, 그죠? 예, 순영업소득 구할 때, 순영업소득 구할 때 필요한 항목. 자, 순영업소득 구할 때 기타 소득은 알아야 되나요? 예, 기타 소득 알아야겠죠. 자, 순영업소득 구할 때 취득세 알아야 돼요? 아니요. 취득세는 투자할 때 들어가니까 몰라도 상관이 없지. 자, 그럼 순영업소득 구할 때 재산세 알아야 돼요? 알아야죠. 재산세 어디 들어가요? 경비에 포함이 되니까 재산세 빼줘야 순영업소득 나오니까 재산세는 포함이 된다고요. 그래서 가, 순영업소득 구할 땐 기타 소득하고 재산세 그 두 개. 기억, 미음이 해당이 되는 거. 정답 몇 번? 2번.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나가 뭐예요? 나가. 나는 세전 지분 복계획 구할 때라고 했잖아요. 세전 지분 복계획. 여러분 세전 지분 복계획 구할 때 나, 세전 매각 흐름 구할 때, 자, 매도 경비, 매도 비용. 이게 매도 경비가 매도 비용. 매도 비용 알아야 돼요? 알아야죠. 매도 경비, 매도 비용은 이 위에 있는 건 알아야 되잖아요. 자, 미상환 저당자금 알아야 돼요? 알아야죠. 빼야 이거 나오는 거니까. 미상환 저당도 필요하죠. 니은, 리을. 하지만 자본이익세, 양도세는 세전 지분 복계획 구할 때 양도세는 몰라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러면 나 세전 지분 복귀 구할 때는 매도 비용과 미상한 저당 잔금 니을만 필요하다.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산식의 흐름이 얼만큼 중요한지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시면서 아,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확실히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강좌에서 영업 흐름과 매각 흐름을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 흐름의 시계 의미, 그다음 매각 흐름의 시계 의미를 갖고 용어 해설을 하면서 기출문제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산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입력해 놓으시고 임하셔야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항상 강조하고 그러겠지만 항상 어떤 파트를 공부하면 이 파트를 왜 공부하는지,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지, 또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면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다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 영업 흐름이에요. 우리가 이 영업 흐름에서 중요하게 연결하는 투자 분석 방법이 있어요. 우리 계속 지금 투자 분석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 영업 흐름에서 우리가 앞으로 두 가지 식을 배우는데요. 바로 요 어림셈법과 이 비율 분석법이라고 하는 투자 분석 과정을 배워요. 어림셈법과 비율 분석법의 투자 과정을 배우는데요. 요 두 가지 공식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영업 흐름에서 유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림셈법이나 비율 분석법의 공식을 다룰 때는 이 영업 흐름을 철저하게 이해하셔야지만 공식을 유도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라고 하는 걸 제가 미리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거기 이 페이지에 오른쪽 밑에 보면 어림셈법이 있어요. 일단 화면은 조금 이따 띄우게 하고요. 여러분 먼저 프린트 먼저 보시면 자, 거기 이제 승수법이 있고 수익률법이 공식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공식을 잘 보시면 투자액이라는 말이 나오고 수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수익을 한번 잘 보세요.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다 어디서 나오죠? 영업 흐름에서 나와요. 순영업소득이 나오고 세전현금 흐름, 세후현금 흐름, 현금 흐름을 현금 수지라고도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나오더란 얘기예요. 아하, 그러면 이 공식이 다 어디서 유추가 되냐? 영업 흐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제가 먼저 뭘 말씀드리냐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어림셈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화면을 제가 띄우겠는데요. 자, 요 관계를 한번 내용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구경 한번 먼저 해볼게요. 자, 화면 넘길게요. 자, 이제 보세요 여기.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어림셈법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투자 분석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승수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수익률법이 되어 있어요. 자, 양쪽을 한번 잘 볼게요. 자, 일단 맨 위에 있는 총소득 승수법을 빼고요. 자, 여기 밑에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아직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근데 공식을 잘 보면 분모하고 분자 관계를 보세요. 자, 분모 분자 관계가 이렇게 오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반대네요. 이 공식하고 이 공식하고 분모 분자가 서로 이렇게 뒤바뀌었어요. 이걸 무슨 관계라니? 역수 관계라고 해요. 자,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세전 지분 투자액. 그럼 여기는 세전 위 지분 투자액 밑에 밑에요. 세후의 지분 투자액. 세후의 지분 투자액. 분자 분모가 전부 다 어때요? 뒤바뀌었네요.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6개 다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세 가지만 알면 역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또 왜 보세요. 순소득 승수 몰라 무슨 말인지. 총소득 승수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총소득 승수에다가 여러분 여기다가 가능하고 유효라고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왜요? 총소득은 두 개가 있잖아요. 가능 총소득과 유효 총소득이 있으니까 가능 유효 두 가지요. 자, 그럼 보세요. 순소득 승수하고 총소득 승수를 보시면 총투자액 총투자액은 똑같아요. 총투자액 총투자액은 똑같은데 총소득이냐 순영업 수익이 어떤 수익이냐에 따라서 네이밍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공식에다가 이 순소득 승수에다가 이 순영업 소득에다가 총소득으로만 바꾸면 총소득 승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총소득이 가능이면 가능 총소득이고 유효면 유효 총소득이다. 이렇게 논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여기 수익률법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공란으로 비어 있거든요. 자, 그건 왜 그러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여러분 가능하고 유효는 총수익이라는 의미 갖고 있다 그러죠. 총. 근데 순영업소득하고 세전세후는 순수익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왜요? 경비 빼니까. 총수익에서 경비 빼면 순수익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수익률 그러면 뭐예요? 나누기 100분율. 그러니까 전부 산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기 산식이 되는 거예요. 수익을 알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럼 이 안에는 뭐가 생략된 거냐? 투자 대비. 투자 대비 수익이 얼만큼 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는 전부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 투자액이 들어가잖아요. 그 위에는 수익인데 순영업, 세전, 세후는 뭐예요? 순수익이라고요. 그러니까 위에는 비어 있어요. 왜? 총수익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 자, 우리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1억을 투자했어요, 여러분. 가게를 1억 1,000만 원 주고 팔았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영업이고 처분이고 구분하지 않고 자 1억을 투자해서 1억 1,000 그러면 1억 1,000이 수익이 아니잖아요. 1억은 내가 원래 투자한 돈 돌아온 거니까 사실 1억 투자해서 1억 1,000을 팔면 1,000만 원 버는 거니까 10% 버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순수익 갖고 계산해야지 들어온 수익 갖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순수익이에요? 여기서부터 순영업소득부터 경비 뺀. 그럼 요 순수익 갖고 계산하는 거 세 가지. 그래서 요 세 가지 수익 갖고 왔기 때문에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되셨나요? 네, 그런 논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보세요, 여러분. 자, 이제 이 어림셈법이 이제 교재에 보통 이렇게 표현 나오는데요. 네, 제가 승수법하고 승리법을 조금 바꿔서 이제 표현 쓰게 됩니다. 자, 어림셈법의 의미는 제가 이따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니까요. 이건 빼놓으시고요. 일단 뭔지 모르는데 아까 어림셈법 뭐 하는 거다? 투자 분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림셈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익률법과 승수법이 있다. 근데 아까는 승수법, 우리 교재는 승수법부터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수업을 조금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왜 승수법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수익률법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그럼 화살표가 올라간 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익은 크면 클수록 좋다는 뜻이에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승수는 서로 뭐예요? 이렇게 반대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역수관계라고 하거든요. 자, 분모 분자가 어떻게 돼요? 서로 뒤바뀌었어요. 그럼 수익은 크면 좋다. 그러면 승수는 어떻게 돼요? 역수니까 작으면 좋다. 시험 문제입니다. 수익은 크면 좋고 승수는 작으면 좋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순영업소득, 세전, 세후 요 순수익 갖고 얘기하는데요. 자, 제가 그랬죠? 수익은 투자 대비라고요. 투자 대비 수익이 투자액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냐 이거 비율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식 수학 공식에서 항상 알고 자는 거 어디 올라간다? 위에 올라간다. 주인공은 항상 위에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되셨나요? 주인공은 항상 위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수익을 알고 싶어 하니까 수익이 다 올라가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밑에는 투자액이거든요. 그 위에서부터 순영업소득, 세전, 세후인데 자 투자액을 잘 보시는 거예요. 투자액. 순영업은 총투자액이라고 돼 있죠. 세전은 지분투자액이라고 돼 있죠. 세후 지분투자액이라고 돼 있죠. 아까 제가 세전과 세후는 내 몫으로 들어온 거라고 생각이 나십니까? 오케이 이쪽 보세요. 이건 여러분 영업수익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는 뭐가 돼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이 투자가 뭐예요? 여러분 취득 아닙니까? 예, 취득할 때 투자액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요 세 개 수익하고 요 밑에 있는 두 개 수익하고 구별 좀 해볼게요. 자,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은 부채수입액을 빼기 전이에요. 타인 자본에 대한 대가를 빼주기 전이라는 거죠. 근데 세전세후는요, 타인 자본에 대한 대가를 빼준 거예요. 남의 몫을, 은행의 몫을 빼준 거니까 요 두 개는 내 몫이라는 뜻이에요. 부채수입세 뺐으니까 요 두 개는 다 내 돈에서 번 돈이라고요. 지분, 투자액에서 번 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실 건 세전하고 세후 수익에
총 투자액하고 얘네 두 개 수익을 연결하면 틀려요. 다 뭐하고 연결해야 돼요? 지분하고 연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세전하고 세후는 총 투자액하고 연결하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순영업소득은 부채 서비스 빼기 전이잖아요. 그럼 투자액이 뭐예요? 총 투자해서 너랑 나랑 같이 투자해서 번 돈이라는 거예요. 총 투자액에 대해서 번 돈이라고. 가능총소득이든 유효총소득, 승수법은 사용되니까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은 부채 서비스 빼기 전 수익이니까 총 투자액에서 번 수익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케이. 되셨나요? 그래서 순영업소득은 총 투자액, 왜요? 순영업소득은 부채 서비스 빼기 전이니까 총 투자해서 번 돈이고, 세전과 세후는 부채 서비스 뺐으니까 지분 투자해서 번 돈이라고요. 혼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보세요. 자, 우리가 수익 방식에서 배웁니다. 수익 방식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고, 수익 방식 안 배우신 분들은 그냥 환원율은 일종의 뭐라고 하냐?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됐습니까? 그래서 종합자본, 총자본 얘기하는 거예요. 총 투자한 돈의 수익이 얼마냐? 그 비율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지분은 내 돈이잖아요. 지분 투자액에 내 수익이 얼마냐? 세전. 그러면 얘도 넓은 의미에서 세전이나 세후는 다 지분 투자자의 몫이라 그랬잖아요. 구별하려고요. 구별하려고. 그 얘기는 뭐예요? 아, 소득세를 빼기 전이냐, 소득세를 뺀 후의 수익이냐 구별하려고 지분 배당률, 세후 수익률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투자액은 밑에 내려가는 거고요. 공식 외우지 마시라고 했어요. 투자액은 밑에 내려가는 거고요. 투자액 대비 수익, 투자액 대비 수익, 투자액 대비 수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분 배당은 지분 몫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돈에 번 돈. 그럼 얘도 지분 수익이에요. 다만 세금 뺀 후다. 그래서 지분 배당률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세전 수익률 이래도 틀린 말 아닙니다. 똑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거 입력해 주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공식이 그냥 유도가 된 게 아니라 이 영업수지 산식을 응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수지 산식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승수라는 말은 사실 여러분 잘 쓰지 않아요. 원래 승수라는 건 배수, 역수, 회수 이런 말로 종종 쓰이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어떤 걸로 많이 여러분에게 찾아뵀냐면 회수기간이라는 걸로 많이 찾아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회수기간법이라는 건 별도로 또 있어요. 별도로 있는데 이걸 통해서도 회수기간을 가늠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순영업소득을 줄여서 뭐라 그런다고 했어요 아까? 순소득은 순영업소득. 이 순영업소득을 갖고 하는 걸 가장 대표적으로 회수기간을 알아나가는 방법으로도 응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회수기간법이라는 건 별도로 있어요. 근데 논리가 똑같아서 이거 갖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굳이 순영업소득으로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부채 서비스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은행 돈 안 빌리면.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세금도 벌어요. 과세라는 건 소득이 있는 곳이야. 소득이 없으면 낼 게 없지.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거든요. 경비는요. 얘는 오늘 치킨 한 마리 못 팔아도 광고비, 전기료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순영업소득, 경비를 무조건 뺀 나머지 수익 갖고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가능한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해서 순영업소득 갖고 사용하는 방법을 가장 기본 모델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오케이,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예, 승수라고 하는 건 역수, 배수, 몇 배냐, 역수, 그 다음에 우리 뭐예요? 회수,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사용하는데,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소득이 뭐라고요?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을 사용하는 수익을 역수하게 되면 그 배수가 회수기간을 나타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바꾸면 돼요. 근데 외울 필요가 없이요. 제목에 나왔잖아요. 제목. 그러면 이 수익률에서 순영업소득을 사용하는 건 얘밖에 없잖아요. 순영업소득을 사용한 걸 역수하시면 돼요.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자,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세전. 그럼 여기서 세전 수익이 뭐예요? 이거. 세전 수익을 사용한 수익률을 역수하세요. 얘 역수. 그 다음에 세후 수익률. 여기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세후라고. 세후 수익을 사용한 걸 역수하세요. 수학적으로 역수는 여러분 서로 곱했을 때 1이 되는 수를 역수라고 해요. 자, 이하고 이하고 곱하면 약분되잖아요. 약분되면 1이 되잖아요. 그래서 분모 분자 바꾸는 걸 역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수익률법을 뭐예요? 역수하게 되면 그게 승수법이라고요. 자, 논리가 이거예요. 여러분, 수익은 크면 클수록 좋다 그랬나요? 자, 그럼 보세요. 투자이익이 1억이다라고 한번 해봐요. 자, 수익이 2천만 원이면 20%잖아요. 수익이 5천만 원이면 50%죠. 그럼 1억 수익은 큰 게 좋죠. 자, 승수해볼게요. 투자이익을 1억이라고 하고요. 자, 순영업소득이 2천이면 2, 5, 10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몇 배란 뜻이에요? 투자이익의 수익의 5배. 이걸 기간으로 따지면 제가 그랬죠. 우리 회계에서 기간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전부 다 뭐다? 연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1억을 투자한 돈은 2천만 원으로 몇 년이면 5년이면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5천이 되면요. 수익은 큰 게 좋다 그랬죠. 그러면 5, 2, 10 아니에요? 그러면 1억을 투자해서 5천만 원씩 벌면 2배. 2년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승수 배수는 작을수록 좋다고요. 그게 회수 기간이 어떻다는 뜻이에요? 짧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수익은 클수록 좋고 승수는 작을수록 좋고 그럼 회수 기간은 짧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림셈법은 투자익 대비 수익이 얼마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수익 갖고 얼마만큼 회수를 빨리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가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림셈법의 단점이 뭐냐면은 한 해에 예상되는 수익 갖고 하는데 어떤 예상 수익 갖고 하느냐? 영업 흐름 갖고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업 흐름 갖고 하는데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영업에서 나온 수익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처분에서 나오는 수익도 있잖아요. 근데 처분 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반쪽짜리 수익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을 배워요. 그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은 영업 흐름뿐만 아니라 처분에 나온 수익까지도 고려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어림셈법의 단점이 뭐냐면 어림셈법이나 비율분석법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어때요? 다르거든요. 근데 이 어림셈법은 그런 걸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마이너스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자, 1년에 5천만 원의 수익이 들어왔어요. 두 번째도 5천만 원의 수익이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2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투자한 돈을 다 회수한 건데 문제는 2년 후에 1억과 2년 전에 1억이 명목상은 똑같아요. 숫자상은 똑같지만 가치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해마다 물가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2년 동안 물가가 10%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2년 전에 1억과 2년 후에 1억이 똑같으려면 1억 1천 정도는 들어와야 똑같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예,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 보세요. 1억을 투자했어요. 1억을 투자했습니다. 1년 후에 1억의 수익이 들어오면 자 현재 1년 후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1억을 투자해서 1년 후에 1억이 들어오면 투자한 돈을 다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투자는 현재 얘는 1년 후. 그럼 여러분 시장의 이자율이 10%면 명목상은 여러분 어때요? 똑같이 들어온 거지만 회수가 됐지만 시장의 이자율이 10%면 아직 회수가 덜 됐다는 뜻이에요. 1억 1천만 원 정도는 돼야지 진정하게 회수가 됐다는 뜻이지. 자, 이렇게 하는 거는 화폐의 시간치 고려하는 건데 요거는 언제요? 할인현금 수지분석할 때 자세하게 설명할 때니까 그때를 참고하시고요. 어림셈법은 시간에 2년 전, 2년 후 이런 시간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돼요? 명목상 1억을 투자해서 5천, 5천, 1억이면 회수가 끝났네? 이렇게 똑같이 시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돈의 가치를 분석하는 방법이라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정확도는 떨어진다고요. 2년 전에 1억과 2년 후에 1억의 가치가 같지 않죠. 근데 얘는 그런 걸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어림셈법을 공부하실 땐 이 산식을 유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제가 그래요. 선생님 저 투자로는 계산 문제 때문에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물론 계산 문제는 제낄 수가 있겠지만 계산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론 문제도 출제가 되니까 이론 문제 하려면 이 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의미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 공식을 공부하는 거예요. 계산 문제가 아니라 이론 문제 때문이라도. 자, 어떻게 나오나 확인해 볼까요? 오케이. 자, 문제 넘겨 보세요. 자, 몇 페이지요? 3페이지. 자, 1번 어림셈법의 출제 유형을 한번 보세요. 자, 1번 보실게요. 여러분, 총소득 승수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 총소득 승수법이든 순소득 승수법이든 세전현금 수지 승수법이든 여러분, 승수법과 수익률법은 화폐 시장까지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됐나요? 고려한 방법이다. 틀렸죠? X. 2번 자본 환원율이래. 아, 자본 환원율. 여러분, 종합 자본 환원율을 이렇게 해서 그냥 자본 환원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 자본 환원율을 생략해서 그냥 뭐예요? 자본 환원율이라고 하는데, 자본 환원율 할 때 또 여기 환원, 요 표현들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종합 자본 환원율을 다른 말로 또 뭐란다? 자본 환원율이라고 한다. 종합을 생략해서 얘기할 수도 있다.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표현. 맞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총투자 수익률이라고 그랬어요. 순영업소득을 총투자액으로 나눈대요. 자, 이건 뭐예요? 종합자본 환원율은 총투자에서 번 돈이잖아요. 그럼 총투자액 대비 순영업소득, 거꾸로 얘기하면 순영업소득을 총투자액으로 나눈 거다, 이렇게 나오네. 맞나요? 예, 네, 맞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여러분. 순소득 승수는 지분투자액을 순영업소득 나눈 값이래요. 자, 일단 여러분 보세요. 순영업소득은 투자액이 지분투자액하고 연결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전하고 세후는 지분투자하고 연결되지 총투자액하고 연결되면 안 되고, 순영업은 총투자액하고 연결되지 지분투자액하고 연결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공식 맞고 틀리고를 일단 뭐 갖고 연결할 수 있어요? 순영업소득, 순소득은 총투자액이지 지분투자액에만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보세요. 순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지분투자액 틀렸죠? X.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하고 묶으시는 거예요. 5번, 6번. 자, 5번, 6번이에요. 여러분, 세전, 세후 동그라미 쳐보세요. 세전, 세후. 여러분, 세전, 세후는 지분투자액하고 연결돼야지 총투자액하고 연결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세전 현금 흐름 승수는 지분 투자액을 세전 현금 흐름은 나눈 값이다. 보세요. 세전 현금 흐름은 지분 투자액을 세전으로 나눈 거다. 맞죠? 그 다음에 6번 세후 현금 흐름은 총 투자액을 벌써 틀렸잖아요. 세후 현금 흐름은 지분 투자액을 세후 현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총이라는 말 나오면 안 되잖아요. 되나요? 오케이. 7번 어림셈법 중에서 순소득 승수법 갖고 우리가 회수기간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승수값이 크면 회수기간이 짧다. 자, 보세요. 수익은 크면 좋죠. 승수는 작으면 좋죠. 승수가 작다는 것은 회수기간이 짧다는 거죠. 그럼 승수가 크면 어떻게 돼요? 회수기간이 길죠. 틀린 거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수익은 클수록 좋고 승수는 작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승수값이 어떻게 돼요? 작을수록 회수기간이 짧다 이렇게 하던가, 승수값이 길면 회수기간이 길다 이렇게 하던가, 앞을 바꾸거나 뒤를 바꾸시거나. 되는 거 아시겠죠? 예, 8번 9번 묶으셔요. 자, 8번 9번 동일한 투자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순소득 승수가, 그죠? 둘 다 동일한 투자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보다 크다 그랬어요.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케이, 맞는 표현이에요. 자, 왜 제가 8번하고 9번하고 연결하냐면, 자, 9번 보세요. 동일한 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세후 현금 수지 승수보다 크다. 이건 틀렸다고요. 여러분, 세전하고 세후하고 바꿔보세요. 되셨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제가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유효 총소득이 5천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순영업소득이 2천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 투자액은 1억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투자액은 1억이요. 자, 그러면 유효 총소득은 1억에 5천이면 50%. 자, 순영업소득이 2천인데 투자액, 총투자액 둘 다 총투자액이니까 1억에 2천. 그럼 수익은 위가 당연히 큰 거예요. 밑에보다 20%. 역수해 볼게요. 자, 역수하게 되면 자, 1억에 5천이니까 승수는 2 나와요. 자, 1억에 2천이니까 승수는 5가 나와요. 여러분, 수익은 위에 있는 수익이 크고 승수는 밑에 있는 승수가 커요.
수익과 승수는 서로 무슨 관계? 역수관계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수익은 위에 있는 수익이 크고 수익은 클수록 좋은 거죠. 승수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럼 순소득 승수는 어때요? 총소득 승수하고 비교해 볼게요.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보다 어때요? 크다. 맞는 표현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세전세후에서 여러분 제가 해버릴게요. 보세요. 자, 수익을 다시요. 여기서 연결해 볼게요. 세전 수익이 5천만 원이에요. 영업소득세 3천이라고 빼고요. 자, 그럼 세후가 2천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세전 수익이 세후 수익보다 당연히 크죠. 자, 지분 투자익은 그냥 1억이라고 한번 가정해봐요. 여기 보세요. 지분 배당률 해봐요. 1억에 세전 수익이 얼마냐? 5천이에요. 50% 아니에요? 오케이, 여기는 50%예요. 자, 여기는 1억에 자, 얼마예요? 세후는 2천이죠? 그럼 몇 퍼센트예요? 20%예요. 수익은 위가 당연히 크죠. 자,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세후 현금 수지 승수라고 그랬잖아요. 역수해 볼게요. 지분 투자액은 1억이고 세전은 5천이에요. 자, 그럼 승수가 얼마 나와? 2. 지분 투자액은 1억이고 세후가 2천이라고요. 자, 그럼 얼마나? 승수가 5.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세전 현금 수지 승수보다 어때요? 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죠? 큰 거는 승수가 큰 건 안 좋다니까. 승수는 작을수록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수익이 많을수록 승수는 작다고, 수익이 적을수록 승수는 크다고, 서로 역수관계니까. 그래서 수익은 위에 있는 수익이 크고요. 승수는 밑에 게 큰 거예요. 그죠? 오케이, 됐죠? 그럼 승수는 큰 거는 안 좋은 거죠. 승수는 작아야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정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게 이론으로 나올 때 어림셈법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뭘로 나오면 계산 문제 나오면 그냥 계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유도가 돼야지 내용을 알 수 있잖아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 어림셈법 말고 또 투자하는 분석에 이제 마지막 배울 게 뭐예요, 여러분? 비율 분석법이에요. 비율 분석법도 뭐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투자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어림셈법은요, 여러분, 투자액 대비 수익을 갖고 얼마만큼의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지, 투자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 얼마만큼의 투자 수익이 나오는지 그런 걸 갖고 투자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비율 분석법은요, 투자액을 제외한 나머지 나가는 비용 있잖아요. 여러분, 지출이라는 게 투자액만 지출이 있는 게 아니죠. 투자액만 지출이 있는 게 아니라 나가는 이런 비용도, 부채섭세, 영업경험, 이것도 다 지출 비용이거든요. 이런 지출 비용을 수익이 얼마큼, 즉 투자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 비용을 수익이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분석하는 게 바로 뭐예요? 비율 분석법이에요. 이 비율 분석법의 가장 큰 메인이 뭐냐? 다는 안 할 거고요. 자주 나오는 거 먼저 할게요. 첫 번째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부채 감당률. 우리 시험에 최근 15년 동안 거의 개근상 타는 문제예요. 자, 부채 감당률이거든요. 자, 근데 부채 감당률 일단 먼저 공식을 보세요.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 그럼 부채는 타인 자본이잖아요. 그럼 타인 자본을 감당한다는 건 갚는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부채 서비스액을 뭘로 갚아야 돼요? 순영업으로 감당해야 되잖아요. 항상 공식 알고 자는 게 올라간다. 그럼 부채를 감당하는 건 수익이 감당한다고요. 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부채 감당률은 큰 게 좋은지 작은 게 좋은지? 큰 게 좋죠, 당연히. 부채를 감당할 만큼의 수익이 어때요? 많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수익은 클수록 좋고, 그럼 감당률은, 감당 능력은 큰 게 좋지. 그럼 부채 서비스액은 나가는 지출이잖아요. 그러면 지출은 적으면 좋죠.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분자하고는 비례관계, 분모하고는 반비례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계산 문제 둘째 치고 산식에 대해서 의미를 아셔야 되잖아요. 이 의미가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 부채 감당이 크다는 건 좋은 뜻이에요. 부채 서비스에 감당한 만큼의 수익이 충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수익이 크면 부채 감당이 커지지만 수익이 작으면 부채 감당률이 떨어진다고요. 반대로 부채 서비스액이 적으면 감당률이 좋아지지만 부채 서비스액이 늘어나면 감당률이 어때요? 떨어지죠. 분모하고는 반비례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부채 서비스액이 많으면 안 좋지. 그럼 감당률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이게
한글로 의미 전달할 때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자, 위아래가 똑같으면 1이라는 건 여러분 100%랑 똑같은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자, 1보다 크면 어때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면 수익이 충분하다는 뜻이고요. 1보다 작으면 수익이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걸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200만 원 벌었고요. 100만 원 갚아야 되면 이잖아요. 이 200% 이 2배 배수라고도 얘기하고, 예, 비율이니까. 그럼 1보다 크잖아요. 그럼 부채세에서 감당할 수익이 충분하다는 뜻. 근데 번 돈은 100만 원인데 갚아야 될 돈이 200만 원이면 0.5, 1보다 작잖아요. 그럼 1보다 작으면 어떨까요? 예, 이 부채세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부채 감당률 공식, 계산이 나오면 계산, 의미가 나오면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끊어지면 안 되니까 잠깐 요거 보시고 여러분 오른쪽에 1번 문제 보세요. 3페이지 오른쪽에. 자,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재무비율. 여러분 재무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흐름을 얘기해요. 유입과 유출을 다른 말로 재무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입과 유출을 재무비율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부채 감당률 1보다 작으면, 자, 1보다 작다 그랬잖아요. 부채 감당률 1보다 작으면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영업소득이 부채세액을 감당할 수 없다. 맞는 표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 시험에 1보다 작다만 나왔을까? 1보다 큰 경우, 1보다 작은 경우 아주 자주 출제됐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다음 2번 보세요. 대출 기간이 채무 불이행률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채무 불이행률은 못 갚는 거잖아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채무,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빚을 안 갚겠다는 게 채무 불이행이에요. 위험을 낮추기 위해선 해당 대출 조건에 부채 감당률을 높이는 게 유리하다라는 표현 썼어요. 자, 부채 감당률을 높인다는 것은 부채 서비스액을 낮춘다는 뜻이에요. 부채 서비스를 낮춘다는 것은 대출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적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적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은행에서 꼭 뭘 갖고 오라 그래요? 원천징수나 사업소득세 갖고 오라 그래요. 그는 여러분이 감당,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만큼의 수익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감당률을 높인다는 건 수익보다 갚는 서비스액을 낮춘다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 대출을 조금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서비스액도 적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감당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은행에서는 대출을 조금 해줘야 감당률이 높아진다니까 그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보면서 대출을 결정해 준다. 이게 뭡니까? 우리 DTI에서도 또 배우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3번. 부채 서비스액이 클수록 감당률은 작아진다. 여러분, 부채 서비스액이 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일단? 부채 서비스액이 크면 안 좋잖아요. 그럼 감당률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거죠. 부채 감당 큰 게 좋으니까. 자, 봐봐요. 분모하고 결과는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어떻게 돼요? 부채 서비스액이 많아지면, 부채 서비스 많아지면 부채 감당률이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이 많아지면 감당률이 떨어진다. 무슨 관계요? 반비례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렇게 정리할게요. 이게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갖고 얘기하는 표현들, 이런 것들이 꼭 계산 문제가 아니라 이론 문제에서도 여러분 접근되는 거니까 이론 문제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채무불이행이에요. 자, 채무불이행률 공식이 되면, 자, 내용 들어가기 전에 공식을 먼저 유도해 볼게요, 여러분. 채무는 내가 갚아야 될 돈이니까 들어온 돈이 아니라 나가는 돈이에요. 근데 이 나가는 돈은 갚아야 될 돈이거든요. 근데 이걸 불이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률이 높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생각해 보세요. 채무 불이행이 높으면 안 좋아요. 안 갚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채무 불이행은 어떻게 돼요? 나가는 돈은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 일단 공식을 한번 보시면 외우지 마시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경비하고 부채 서비스는 어떻게 돼요? 나가는 돈이죠. 나가는 돈은 적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는 비례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경비, 나가는 돈이 적을수록 불이행의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수익은 유효총소득 일단 들어오는 수익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수익은 크면 좋잖아요. 수익이 클수록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채무불이행률을 왜 손익분기점률이라고 하냐면 실제로 들어오는 총수익과 실제로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실제 유입과 유출을 갖고 비교한다 그래서 손익분기점률이라고도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산식에서 나가는 게 몇 개인가 한번 보셔요. 여러분, 산식에서 나가는 것이 여기 보시면 영업소득세, 부채서비스세, 영업경비, 공실 이렇게 되는 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간다는 거는 내가 썼으니까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쓴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을 위해서. 수익을 위해 내가 쓴 돈은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내용의 의미를 잘 보세요. 여러분, 공실이라는 게 내가 쓴 돈이 아니거든요. 그냥 계산해서 빼버리는 거죠. 임대 안 된 거는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수강료 안 낸 건 그냥 빼야 되는 거지 내 호주머니에 돈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 영업경비는 어떻게 돼요? 영업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전기료 썼으면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기는 내 수익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쓴 돈이에요? 그럼 당연히 갚아야죠. 부채서비스액은 타인 자본은 돈 빌렸잖아요. 예, 왜요? 돈 벌라고. 내 돈만 갖고는 돈을 못 버니까 남의 돈을 빌려서 지렛대로 삼아서 남의 돈 빌려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쓴 돈이니까 당연히 갚아야 돼요. 그러면 전기나 은행 돈은 내가 썼으면 당연히 갚아야죠. 그죠? 그런데요, 영업소득세는요, 내가 쓴 돈이 아니잖아요. 또 수익을 위해서 쓴 돈이 아니죠. 그래서 영업소득세, 즉 우리가 세금은 저항이 심한 거예요. 내가 쓴 돈도 아닌데 내가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니까 세금을 내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기나 은행 돈은 내가 어떻게 돼요? 썼으니까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영업경비하고 부채서비스액을 감당하는 수익이 어떤 수익이에요? 유효총소득이라는 거예요. 이 수익에서 이 두 개 비용을 감당하잖아요. 왜요? 영업경비 6배 줘야 되잖아요. 그럼 100만 원 수익에서 영업경비 10만 원 빼주고 순영업소득 90만 원, 부채서비스 10만 원 빼주게 되면 80만 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경비하고 요 부채서비스 실제로 나가는 요 비용을 유효총소득이 얼만큼 감당하느냐, 그게 바로 뭐다? 채무불이행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식 한번 볼게요. 끊어지면 안 되니까 오른쪽에 4번 보세요. 자, 채무불이행률은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비율이라고요. 이 채무불이행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한다? 손익분기점률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 다 공식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빅3예요. 부채 감당률, 채무불이행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여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 대부비율이에요. 대부비율. 예, 대부비율 융자 비율이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아까 채무불이행, 그 다음에 뭐 부채 감당률, 영업경비비율, 공실률, 이건 다 영업 흐름에서 나와요. 근데 대부비율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돼요. 다만 융자를 받으면, 남의 돈을 빌리면 부채 서비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업경비비율 또는 부채 감당률 또는 채무불이행률 이런 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대부비율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비율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자본 비율하고 부채 비율하고 이거 완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부비율은 금융할 때도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파트가 1억인데요. 1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융자를 2천만 원을 받았으면 대부비율 20%잖아요. 이건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알아요. 대부비율, 대출비율, 담보인정비율, 저당비율, 또 요즘 뭐라 그래요? LTV 다 이런 표현들. 그럼 1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그럼 1억의 부동산 가치가 나가니까 1억의 거래가 돼서 매매가 되는 거고 사는 사람이 1억을 투자하는 거라고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2천만 원 빌렸으면 대부비율 20% 이런 논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되셨나요? 근데 이 대부비율하고 요 자기자본 비율, 부채 비율 요 세 가지를 세팅을 좀 하셔야 돼요. 세팅을. 그래서 제가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정규 수업 시간에도 알려드렸는데 자, 아버지하고 아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했다? 부자지간이라고 했어요. 부자지간. 자, 아버지하고 아들 누가 위에요? 서열이. 아버지가 위, 아들이 밑에. 부자지간. 총 두 사람이 살아요. 총 두 사람이 살아요. 자, 어떻게 기억해요? 총부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뭐예요? 부채. 얘는 뭐예요? 자본. 부채가 타인 자본이니까 이 자본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지분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 부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처당이 되는 거고
타인 자본, 자기 자본, 부채, 자본, 저당, 지분.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자, 암산해 볼게요. 총 1억을 투자했어요. 자, 은행에서 5천만 원 빌렸다고요. 자, 대부비는 어떻게 돼요? 총 투자액에 융자액이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무슨 비율? 대부 비율. 되셨죠? 자, 그러면 대부 비율이 50%면 자기 자본 비율이 얼마요? 몰라도 총 1억에 5천 빌렸으면 내 돈이 당연히 5천이겠지. 대출 6천 빌렸으면 4천이고 7천이면 3천이고. 되셨어요? 자, 이렇게 하면 대부 비율,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지분 비율, 자기 자본 비율. 총 부자 하나만 갖고도 여러분들 세 가지 공식이 유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내 돈에 네 돈, 이걸 뭐라 그래요? 부채 비율. 부채를 감당하는 내 투자액을 보는 거예요. 내 돈과 부채 비율, 부채 비율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기억해요? 총 부자.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 이렇게 T. 자, 이게 총 부자. 요 총을 또 뭐라 그래요? 자산이라고도 합니다. 총 투자액 총 자산. 자본 플러스 부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자, 대부 비율, 자기 자본 비율, 부채 비율. 이렇게 공식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5번인가요? 4번, 5번. 자,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자, 부동산 가치의 융자액의 비율로서 맞나요? 대부 비율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저당 비율, 또 대출 비율, 또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도 하죠. LTV 일명 담보 인정 비율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맞는 표현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7번 묶어주세요. 잘 보세요. 난 이거 다 기출 문제잖아요, 여러분. 근데 공식을 공부하는 건 계산 문제 풀자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이론 문제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부채 비율은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래요. 자, 여기 보세요. 부채 비율은 뭐예요?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 아니라 뒤바뀌었잖아요.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 분모 분자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분모 대비 분자. 그래서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이지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 아니라고요. 그게 틀렸다고요. 됐어요? 여러분, 대부 비율이 50%인 부채 비율은 100%가 된대요. 자, 총 1억을 투자했어요. 부채가 5천이에요. 그럼 대부 비율은 50%잖아요. 그럼 내 돈이 5천이죠. 그럼 부채 비율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천 하면 100%가 되잖아요. 맞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뒤에는 맞는 표현이 앞이 틀려서 그렇지. 부채 비율이란 지분 또는 자본에 대한 부채 저당의 비율로서,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로서 대부 비율이 50%이면 부채 비율은 100%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뒤에는 맞는 표현이고 앞에 지분에 대한 부채 이렇게 해야지. 부채에 대한 지분. 그러면 안 돼요. 틀려서 정답에 걸렸던 문제예요. 그럼 그 밑에 7번 또 봐요. 자, 부채 비율은 부채를 자본의 총계로 나눈 거라 그랬죠. 자, 보세요. 부채를 자본으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맞는 표현이잖아요. 자, 위에서부터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부채를 분자를 분모로 나눠주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읽을 때는요. 분모에 대한 분자, 분모 대비 분자. 그래서 총부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본,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부채를 자본으로 지분으로 나눈 값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그럼 7번 맞는 표현이죠.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겁니다. 맞는 표현이죠. 8번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부채 비율도 어떻게 돼요? 높아진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대부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대부 비율이 60%면 지분이 4천으로 줄어들잖아요. 자, 그럼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100%가 아니라 4분의 6 되게 되면 1.5 이렇게 들어가나요? 150%가 들어가죠. 150%. 자, 그러면 분자가 크면 결과도 크다 그랬잖아요. 대부 비율이 크면 부채 비율도 크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전부 어림셈법이나 비율 분석의 공식이 다 어디서 유도되고 있어요? 영업의 흐름에서 유도가 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영업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지금 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투자 분석 과정에서 취득, 운영, 처분, 투자 분석 과정에서 수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영업에서 나오는지 처분에서 나오는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영업 흐름과 매각 흐름을 공부하는 거고, 그 영업 흐름의 산식을 갖고 투자 분석을 할 때 투자액 대비 수익 또는 투자액을 제외한 비용을 나머지 수익에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거 갖고 투자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 분석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해마다 빠지지 않고 2문제 이상씩은 오늘 배운 내용에서 꼭 출제가 되니까 잘 좀 기억해 주십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즐겁게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파이팅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듀윌 합격 패스. 학계론도 민법도 에듀윌 합격 패스. 중개사법 공시법도 에듀윌 합격 후 공법사법